저는 결혼 5년 차 워킹맘이었어요. 4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었죠. 새벽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밥솥 열고 반찬 꺼내고 아이와 남편 아침 챙기는 게 제 아침이었어요. 어린이집 가방에 여벌옷 넣고 알림장에 사인하고 아이 깨워 밥 먹이는 것까지 전부 저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죠. 여보, 일어나. 오늘 다은이 등원 좀 시켜줘. 나 아침에 미팅이 있어. 아, 나 졸려. 내일은 내가 할게. 내일? 근데 여보, 당신이 내일 한다고 한 거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되더라. 계속 내일이야. 알아? 그런데 난 오늘 미팅이 있다고 오늘. 빨리 일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 다녀오면 진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죠. 월급이 들어와야 살림이 굴러가니까요. 칼퇴근해서 어린이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제 저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동화책 읽어주고 겨우 재우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때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소파에 털썩 드러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뒷모습. 그게 제가 매일 밤 마주하는 풍경이었죠.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설거지만 좀 해줘. 손가락이 너무 아파.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야근했다고. 그래, 힘들었겠다. 근데 여보, 난 아직도 야근 중이거든? 나도 좀 퇴근하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서. 퇴근하고 다은이 하원시키고, 씻기고 밥 먹이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난 아직도 일이 산더미라고. 더 말해? 아유, 고작 그거 하면서. 남편은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맞벌이인데 남편은 월급 더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정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남들은 분리수거라도 해준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그것도 없었어요. 콱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서 남편도 함께 가져다 버리고 싶은 나날이었죠. 집안일과 육아의 무게는 온전히 제 어깨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전세금 3억 1천만 원, 그리고 저축 5천만 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 다은이까지. 제가 버티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몇 년만 더 참으면 내 집 마련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매일 밤 다짐하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죠. 그 다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건지 그때의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는 5살 터울 남동생이 있었어요.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 백수였죠. 시동생은 술버릇이 지독하게 나빴습니다. 술집에서 행패 부리고 오토바이로 가게 유리창 박살내고 취해서 행인이랑 싸우고 사람이 아니라 사고 자판기더라고요. 동전 안 넣어도 알아서 사고들이 매달 뽑혀 나왔습니다. 사실 시동생에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완전 또라이였어요. 말이 심하다고요?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진짜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늘 감싸기만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걔가 원래 좀 모자라. 나이 좀 들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5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테이블 위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눈이 갔는데 시동생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형, 돈 들어왔다. 고마워.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돈인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열어 이전 대화 내용도 보고 싶었는데 이놈이 핸드폰 패턴을 바꿨더라고요. 샤워 끝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련님한테 무슨 돈 보낸 거야? 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무슨 돈인지 말해봐. 그냥 걔가 급하다고 해서 조금 빌려줬어. 조금이 얼마인데? 야, 왜 이렇게 캐물어? 그냥 조금. 얼마냐고 묻는 말에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구린 게 있는 거죠. 별거 아니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핸드폰 줘봐. 뭐? 계좌 내역 보여달라고. 아무것도 아니면 보여줄 수 있잖아.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의심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왜 못 보여줘? 보여줄 수 없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못 보여주는 거 보니까 100단위 이상이네. 진짜 이게 지금. 신랑이 끝에 제가 남편 핸드폰을 다시 낚아챘습니다. 남편 손가락을 잡아서 지문으로 강제로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은행 앱을 열어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스크롤을 내릴수록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수십 차례 시동생에게 빠져나간 돈이 그동안 수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밥 먹이고 회사에서 깨지고 야근하고 아끼고 모은 돈이 그 돈이 술이나 퍼먹는 백수한테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야, 형이 동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걔 힘든 거 알잖아. 힘들어? 아니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매일 술 먹고 사고치고 또 술 먹으면 매일 사람 때리고 그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든 거면 진짜 힘든 사람들 모욕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상의하면 허락 안 했을 거잖아. 맨날 강우 욕하면서. 당연히 안 하지, 이 인간아. 야, 가족한테 쓴 돈 갖고 왜 이렇게 난리야? 그리고 내 월급에서 준 거야. 월급? 당신 월급? 당신 월급이면 이렇게 말없이 막 써도 되는 거야? 그게 다 당신 거니?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해? 당신 동생이랑 살지? 그날 밤 우리는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진짜 가족은 시댁이지 저와 다은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열받으니까 오한이 들더라고요.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남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냉전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전세 3억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올려 3억 1천에 계속 살았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계약 만료가 다가왔어요.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전세 시세에 맞춰 4억 2천만 원을 받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단번에 1억 1천만 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이가 없어 바로 핸드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보니 정말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쩌나요. 그때 당시 제가 이악 물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저축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6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이에요. 남편 놈에게 말 거는 게 짜증났지만 일단 저녁에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 1억 1천만 원 올려달래. 6천이 모자라. 어떻게 하지? 그래? 당신이 좀 알아봐. 뭘 나 혼자 알아봐. 같이 고민해야지. 되게 남일처럼 말한다. 나 오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서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인간은 맨날 피곤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핸드폰 게임은 진짜 열심히 하더군요. 지금 게임할 때야? 세 달 안에 6천만 원을 구해야 한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없는 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뭐, 만들어? 없는 돈? 도련님한테 준 돈은 있었잖아. 그거 받아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걔가 돈이 어딨어? 그럼 왜 빌려줬어? 도련님한테 왜 줬냐고. 그 돈 있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해. 야,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지난 일 아니라 진행형이야. 빨리 도련님한테 받아와. 아니면 어머님한테 받아오든가. 어떻게 해서든 받아오라고. 내가 사채업자냐? 에이씨, 짜증나. 아이, 몰라. 알아서 해. 뭘 내가 알아서 해. 아우, 안 들린다, 안 들려. 남편 놈은 귀를 막고는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돈을 못 구하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전세씨가 말라 있었어요. 그나마 있는 것들도 다 올라 있었죠. 이사를 가면 다은이 어린이집도 바뀌고 학군도 바뀌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밤새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천하태평 코골며 자고 있었죠. 아, 진짜 세게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분노가 피어오르다 못해 활활 타올랐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저도 알아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안 하니 제가 해야죠. 도련님, 저예요. 바쁘지 않으면 잠깐 통화 좀 하죠. 아, 네, 형수님. 저 지금 바쁜데. 그럼 바빠도 그냥 통화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빌려간 돈 있잖아요. 그건 좀 돌려주세요. 지금 우리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갚아줄 수 있어요? 얼마나 가능해요? 아, 그게... 일단 있는 만큼만이라도 말해봐요. 형수님, 저 지금 진짜 돈 없어요. 저 지금 배고픈데 배달시켜 먹을 돈도 없어요. 그리고 형이 그 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달라 그래요? 그게 빌려준 거죠. 도련님, 여기서 돈 못 준다, 차용증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막장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힘들다고 했지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형이 알아서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형한테 말씀하세요. 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받을 때는 잘 받아놓고? 아, 몰라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 형제 둘이서 제 인내심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돈 받을 때는 고맙다고 문자까지 보내놓고는 갚으라니까 배째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째주는 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30분 뒤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아, 네가 강우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네? 아, 그걸 도련님은 벌써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저희 전세금 올려줘야 해요. 급하거든요. 아니, 형이 동생 걱정해서 준 돈을 왜 사채업자처럼 달라고 그래? 너 형제 우애를 망치려고 작정했니? 사채업자요? 제가 사채업자면 벌써 받아냈죠, 어머님. 그리고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2천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그런 걸로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어딨어? 가족끼린 돈 갚고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면 그냥 주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6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가족끼리니까 그냥 주세요. 나?
난 돈 없어. 네? 제가 다 아는데 무슨. 네가 뭘 알아? 나도 없다고. 어머님, 평소에 10원 한 장 알뜰하게 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머님 장남 전세금이 급한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 주면 난 뭐 먹고 사니? 남편도 없는데. 이거 내 노후자금이라 못 건드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족끼리 이런 걸로 손 벌리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는 가족끼리 힘들면 그냥 돈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도련님한테 간 그 돈도 제 노후자금인데요. 아,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아,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재산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노후엔 자식들 손 안 벌리고 산다고 저한테도 맨날 잔소리했죠. 수정아, 너도 나처럼 악착같이 모아.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라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시동생한테도 저는 남이었던 거예요. 돈 줄 때만 가족이고 도와달라고 하면 남인 거죠. 참담하더라고요. 진짜 결혼을 왜 했나 싶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거절당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땡땡 부동산이에요. 재계약 하실 거예요? 집주인이 계속 연락하시네. 아, 네, 할 거예요. 근데 아직 돈이 좀. 그게요, 집주인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세요. 안 하시면 지금부터 새 세입자 구해야 해서요. 아, 제가 지금 6천이 부족한데 어떻게든 돈 구해볼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안에는 답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일주일이라뇨. 6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어디서 구해요? 시동생을 어디 팔아버려야 하나 고민되더군요. 아파트 1층 공용 현관에 들어서는데 누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였습니다. 어? 아버지, 웬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렸다. 다은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주시지.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집에 들어와 간단히 과일 깎아드리고 차를 내어드렸어요. 아버지는 다은이랑 놀아주셨습니다. 다은이가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오래 안 계시고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니야.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먹자.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은아, 할아버지 간다. 다음에 또 올게.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냥 손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 계좌에 6천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보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다 들으셨구나 싶었죠. 바로 문자가 왔어요. 아까 현관에서 통화 듣게 됐다. 이걸로 해결해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이 돈 뭐예요?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보내요. 있으니까 보냈지. 없는데 보냈겠냐? 아버지, 이거 어디서 난 돈이에요? 설마 대출받은 거 아니죠? 그냥 모아둔 거야.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수정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냥 받아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이 막히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허리 아파하시면서도 공장에 다니신 분이에요. 이 돈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일 겁니다. 아버지 노후자금 전부일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노후자금이잖아요. 저 못 받아요. 다시 보낼게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 아셨어요. 그냥 써.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마. 씩씩하게 살아. 알았지? 고마워요. 미안해, 아빠. 뭘 이런 걸로. 됐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많으면서 없다고 하고 아버지는 없는 돈까지 털어서 주시고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보내고 홀로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아버지는 저한테도 절대 손 벌리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단 한 번도 돈 달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가끔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을 드리면 이러시더라고요. 됐다.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든다. 너 써라. 아버지,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마음만 받을게. 진짜 괜찮아. 끝까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드리면 나중에 다은이 이름으로 저축해두셨다가 돌려주시는 분이셨어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요, 명절마다 용돈 달라고 손 내미시는 분이셨습니다. 생신 때도 어버이날에도 심지어 그냥 만나도 말씀하셨죠. 요즘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안 드리면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고 뒷담화 하시거든요. 참 대조적이죠. 저는 그날 밤 이 돈은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세금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재계약 진행한다고 알렸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해결됐어? 다행이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노후자금 털어서 보내주신 건데 다행이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미 냉전 중이라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간이랑 말 섞으면 제 감정만 손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수정아, 큰일 났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떡하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어머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강우 그놈이 도련님이 또 사고 쳤어요? 만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를 임신시켰단다. 역시나 시동생이었어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사고 자판기가 사고를 쳤는데 뭐가 놀라워요. 이번엔 그냥 사고 종류가 다를 뿐이죠. 아휴, 미친놈의 새끼. 그 여자 집에서 난리가 났대. 당장 결혼하라고 난리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딴 놈을 낳았는지 내가 강우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 할 말도 없었어요. 그때 남편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단순히 동생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빛,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인지 불안하더라고요. 에휴, 뭐 어떻게든 결혼시켜야지. 어차피 장가갈 나이도 지났잖아.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한참 시동생 욕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무슨 생각했어? 뭘? 어머님 말씀하실 때 뭔가 골똘히 생각하던데 또 딴짓할 생각이야? 무슨 딴짓 할 돈이 어딨어? 그럼 됐고 도련님 결혼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연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 아들인데 뭐 엄마가 알아서 시키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까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꾸미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편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어요. 시동생 임신 소식 이후 그 다음 주 바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상대 집안에서 빨리 결혼 진행시키라고 난리였나 봐요.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상대 집안 부모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긴 직업도 없는 인간이 귀한 딸을 임신시켜 놓았으니 때리지 않은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다만 여전히 불만이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게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다고요? 우리 딸 배가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알아봐요?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식은땀을 흘리셨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 돈 있잖아요. 왜 아무 말도 못하시지? 자기 노후 자금은 절대 못 건드린다더니 진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미친 소리를 내뱉더군요. 강호 신혼집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뭐? 이건 형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둘이니까요. 다들 걱정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인간이 뭐라고 개소리를 하는 건지 그저 황당했어요. 여보,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얘긴데.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지금 말해. 이게 무슨... 아이고, 동현아. 저희 큰아들이 듬직하죠? 형제 우애가 남달라요. 사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어 분위기를 수습하셨습니다. 상대 집안 부모님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나서주시니 든든하네요. 그래요. 형제 우애가 좋으시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저는 남편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련님 신혼집을 당신이 왜 마련해? 무슨 돈으로? 야,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보잖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기서 그런 말을 해? 아이, 진짜.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지금 이야기해. 아이, 진짜.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제 손을 뿌리치고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억지로 감정을 추스르고 일단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상대 집안도 남편의 발표에 감탄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앉아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면 반드시 끝장을 봐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아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도련님 신혼집을 당신이 마련한다고? 그게 말이야. 나 계획이 있어.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자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세금 빼고 저축한 5천만 원 더해서 동생 신혼집 사주는 거야. 매매로. 부족한 건 동생이 대출 받으면 되고, 걔도 그 정도는 하겠지. 뭐? 그럼 우리는? 우리는 당분간 월세로 옮기면 돼. 월세 보증금은 장인 어른이 빌려주신 돈으로 하면 되고. 정리하자면 우리 집을 빼서 자기 동생 집을 사주자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야, 그 돈이 뭔 돈인지 알아? 아버지 노후자금이야. 그걸 월세 보증금으로 쓰자고? 아니, 잠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받는 돈이잖아, 보증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전세금으로 도련님 집을 사주냐고. 야, 동생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 우리는 천천히 다시 모으면 되잖아. 천천히?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 돈 많잖아. 왜 어머님이 안 해줘? 그건 어머니 노후자금이라 안 돼. 저는 그 순간 욕이 육성으로 나올 뻔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으면 사람을 패는구나 싶었습니다. 뭐? 어머님 노후자금은 안 되고 우리 아버지 노후자금은 돼? 미쳤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똑같은 노후자금인데 왜 어머님 건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 건 갖다 써도 돼? 우리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가족끼리. 가족? 나도 당신 가족이야. 우리 아빠도, 다은이도 당신 가족이라고. 당신이 이 집 가장이잖아. 우리 집 지켜야 하는 가장이잖아. 왜 시댁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 동생이 급하다니까. 당신 동생 급한 건 당신 동생 문제야. 왜 우리 살림을 거기다 갖다 부어? 형이 동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 등신 새끼야. 네가 정작 지켜야 할 가족 집 뺏어서 네 동생 주는 거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안 돼. 전세금 절대 못 빼. 야, 이미 상견례에서 말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입으로 말했으니 당신이 책임져. 취소를 하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그 싸움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째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전세금을 못 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짜증을 내며 빨리 신혼집 해결해야 한다고 제 화를 돋구었죠. 그런데 그쯤 이상하게도 남편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어요. 밤마다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과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동생이랑 밥 먹는다며 나가서 몇 시간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뭔 수작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남편이 시동생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야? 동생 신혼집 이야기. 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 또 그 이야기냐? 적당히 해. 진짜 이기적이네. 나 내일 부동산에 연락하려고. 전세 계약 안 한다고. 뭐? 어차피 해야 할 거잖아. 빨리 진행해야지. 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싫다고. 너 그렇게 하면 나 진짜 이혼이야? 그럼 어쩌라고? 남편은 화를 버럭 내고는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땡땡동 전세 재계약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혹시 저희 남편이 연락해서 전세 뺀다고 해도 절대 듣지 마세요. 전 무조건 재계약할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혹시 전화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만취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옷도 못 갈아입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내버려 두고 아이 방에서 다은이와 자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서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또 시동생과 뭔 대화를 하나 싶어 남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보았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급히 남편 핸드폰을 잠든 남편 손가락을 가져다 지문 인식으로 열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봤어요. 카드 대금 연체 독촉 문자가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문자도 있었습니다. 스피놀드 충전 완료라는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더라고요. 스피놀드? 저는 앱 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상한 앱이 깔려 있었어요. 슬롯머신 모양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설마,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은 스피놀드라는 곳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200만 원 단위로 1시간에 한 번씩 결제한 내역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도련님과의 대화방을 발견하고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형, 오늘 300 땄다? 나도 500 땄어. 나이스. 대박. 형, 우리 이번 달 안에 돈 좀 뽑자.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만 원을 탕진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남편이 도련님한테 보낸 돈도 다 여기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더 올리는데 메시지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형, 전세금 빼면 그걸로 한 방 치고 다 갚자. 신혼집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련님 신혼집은 처음부터 핑계였던 거예요. 전세금을 빼서 둘이 도박 자금으로 쓰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 뻔뻔한 선언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형제 우애? 웃기지 마요. 그냥 이것들은 개새끼들이었습니다. 소파에서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인간이 제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당장 머리채를 잡고 깨워서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핸드폰의 모든 증거를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도박 앱 결제 내역, 도련님과의 카톡 대화, 카드 연체 문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캡처한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재산을 야금야금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친정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도박판에 갖다 바칠 뻔했습니다.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아이를 친정아버지에게 맡겼죠. 무슨 일이야? 아버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은이 좀 부탁해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캡처해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도박으로 재산 탕진.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 귀책 사유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저 인간한테 이혼을 선언하고 끝장을 보는 것. 반드시 제대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뜯어내겠다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앉아. 뭔데? 또 잔소리야?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저는 캡처해둔 증거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도박 앱 결제 내역, 도련님과의 카톡 대화 전부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도련님 신혼집이 아니라 도박 자금이었지? 우리 전세금 빼서 도박판에 갖다 넣으려고 한 거잖아. 걔 아니라. 뭐가 아니야. 다 봤어. 한 방 치고 다 갚자? 형제가 아니라 도박 공범이었네. 기다려. 니들은 조만간 깜빵 동기도 될 거니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남편이 이윽고 태도를 급 바꾸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이혼이 뭐 별거야? 근데 이 집 전세금은 내 거야. 뭐? 내가 벌었으니까 내 집이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도박하다 들켜놓고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미친놈이더라고요. 야, 네가 벌 동안 나는 뭐 했는지 알아? 나도 벌었어, 미친 인간아. 새벽에 일어나서 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애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동안 넌 뭐 했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도박했지.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몰라? 이혼은 이혼이고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이야. 돈은 내가 더 벌었잖아. 그 돈 도박으로 다 날렸으면서 무슨 소리야? 네가 날린 돈이 얼만데? 어쨌든 내 집이야. 못 줘?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소송해서 끝까지 가자고.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면 유책 배우자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뭐?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네가 도박으로 날린 돈 전부 네 귀책 사유로 처리된대.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어내야 할 판이야. 뭘 알고 씹으려?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 네 집이 아니라고. 이제 곧 내 집 될 거야. 나가. 안 나가! 저는 열이 뻗쳐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나가라고! 야, 이년이. 남편도 화가 나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남편 손을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어요. 저는 놓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어버리려고 했죠. 결국 남편은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한참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나올 걸 그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서 있더라고요. 수정아, 동현이한테 들었어. 뭐 이런 걸로 이혼이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렇다고 이렇게 심하게 싸우면 어떡해? 형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 이것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소송하면 전세금이 묶이잖아요.
그럼 도련님 신혼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말리러 온 거였습니다. 도박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도련님 결혼 걱정뿐이었죠. 어머님, 도박은요? 도박해서 돈 날린 건 어떡하실 건데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얘부터 결혼시키고 봐야지. 아, 네. 그럼 어머님이 해주세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도련님이 기대에 찬 눈으로 자기 엄마를 바라봤어요. 나 사실 돈 없어. 엄마, 진짜 없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끝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헛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둘 다요. 제가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세요. 서로 험한 꼴 보지 말고요. 아, 형수님, 제발요. 저 이러다 진짜 죽어요. 지연이네 집안에서 난리 났어요. 도련님이 제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꼭 이러시겠다? 좋아요. 잠깐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뒤져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뭐니? 파리약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파리약을 뿌려버렸습니다. 아! 야, 인연이 미쳤어? 형수님! 도련님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벌리더라고요. 저는 그 입안에도 뿌려버렸습니다. 아주 닥치는 대로 그 둘한테 파리약을 뿌려버렸어요. 벌레 새끼들아, 좀 죽어버려라. 당장 꺼져!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문을 닫고 잠그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오면 경찰 부른다. 야, 문 열어. 인연이 진짜? 경찰 부른다고! 문 밖에서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가 결국 가버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5년 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진 느낌이었어요. 후회요? 그딴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내쫓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상견례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도련님과 결혼할 여자 지연 씨가 대치동 학원에서 일한다고 했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밤 9시였습니다. 입시 학원이면 아직 퇴근 전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치동까지 차를 몰았어요. 학원 앞에 도착하니 다행히 불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지연 씨를 찾았습니다. 지연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 수정 씨 맞죠? 여긴 웬일이세요?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네? 무슨? 저는 지연 씨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연 씨, 이 결혼 하지 마요. 김강우 그 인간 도박해요. 네? 도박에 빠져 있어요. 제 남편이랑 둘이 같이. 그 인간들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둘이서 어플 도박으로 수천만 원 탕진했어요. 그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씨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그랬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캡처해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도박 앱 결제 내역, 형제끼리 주고받은 카톡 대화. 지연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상견례 때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세금 빼서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아, 참나, 이 새끼가? 지연 씨,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지 마요.
저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지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근데 지연 씨 눈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이거 사실이면요. 제가 그 인간 아주 개박살 내버릴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가씨 만만한 사람 아니구나 하고요. 네, 파이팅이요. 꼭 제대로 조져버리세요. 저는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학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걸면서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강우야, 형수가 선물 하나 보냈다. 잘 받아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야, 너 지연 씨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사실대로 말했지. 미쳤어? 왜 그런 얘기를 해?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미 도련님 쪽에서도 난리가 났나 봐요. 지연 씨가 바로 확인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왜? 그럼 그 사실 숨기고 결혼시키려고 했어? 도박하는 거 숨기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번에 본전 찾으면 안 하려고 했어. 우리도 손 씻으려고 했다고. 이거 또라이 아니야? 야, 도박 빚이 저절로 없어지냐? 본전 찾으면 그걸 찾겠냐, 이 등신아? 뭐 등신? 이게 넌 왜 맨날 일을 키워? 일을 네가 만드니까. 야, 괜히 이웃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해. 그리고 꺼져. 꺼지긴 뭘 꺼져. 내 집이라고. 이젠 아니라고. 꺼지라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날아왔어요. 짝! 제 뺨이 얼얼했습니다. 이 새끼가 저를 때렸어요. 와, 순간 맞은 것보다 열이 받아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퍽! 아이! 제 박치기를 맞은 남편이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뭐가 후두둑 떨어졌죠. 남편 코에서 쌍코피가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코를 움켜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셨어요. 제 빨갛게 부은 뺨을 보시더니 상황을 단번에 눈치채셨습니다. 아버지 눈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이 새끼가. 아버지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갔어요. 장인어른. 감히 내 딸을 때려? 저도 맞았어요. 코피 나잖아요. 닥쳐. 퍽, 퍽. 남편은 맞으면서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얻어맞기만 했어요. 아버지 주먹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이, 진짜, 야, 한수정. 너 나중에 보자. 남편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계단으로 내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정아, 괜찮아. 저는 아버지를 보자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울지 마. 아버지 왔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저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시고 물을 한 잔 드렸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다. 다은이는 네 고모한테 맡기고 급히 왔어. 그제야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버지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었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시가 해충들 박멸하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도박, 도련님과의 공모, 전세금을 빼돌리려 했던 것까지 전부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6천만 원도 도박판에 갖다 바칠 뻔 했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요. 잘 생각했다. 그런 놈이랑 살면 안 돼. 이혼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씀에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편이었어요. 언제나요. 그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어요. 도박으로 가정재산을 탕진한 증거, 폭력 증거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가 밤새 캡처해둔 것들이 전부 증거가 됐죠. 그날 밤 잠 안 자고 증거 확보한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아내도 폭력을 행사했다면서요. 박치기 말하는 거였어요. 남편분이 먼저 폭력 행사한 것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정당방위였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결국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 협의에서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전부 본인 귀책으로 처리됐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날린 돈은 남편 몫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가져갈 몫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도박해서 돈 날리고 이혼해서 돈 뜯기고 참 효율적으로 인생을 말아먹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남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수정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됐어. 아이, 진짜야. 도박도 끊을게. 제발. 나 도박 중독센터 치료받고 있어.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5년 동안 날 속인 사람이. 수정아. 도박 중독센터? 그래, 치료 잘 받아. 다 국민 세금으로 너 같은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도박 중독은 치료가 된대. 네 의지가 있으면. 근데 넌 도박이 문제가 아니야. 넌 인간성이 문제야. 그건 치료가 안 돼. 다시 태어나라. 다음 생에는 제발 두꺼비, 거미, 물방개 뭐 이런 걸로 태어나. 남한테 피해 안 주게. 저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딴 쓰레기에게 돌아갈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당연히 도련님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지연 씨가 도박 사실을 확인하고 파혼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결혼 사기로 도련님을 소송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봤던 그 눈빛 진짜였더라고요. 개박살 낸다더니 진짜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큰아들이라며 남편을 원망했대요. 도련님이 형 때문에 도박을 시작한 거라며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남편은 배신감에 그동안 동생한테 해준 거 다 내놓으라며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대판 주먹으로 싸우고 둘이 같이 입원했다가 지금은 의절해버렸대요. 웃기지 않나요? 형제 우애가 남다르다며 제 전세금 뺏으려던 사람들이 결국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우애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도박 공범이었을 뿐이죠. 남편은 도박 빚에 시달리며 빈털터리로 전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저는 이혼 후 다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다은이 손을 잡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리고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 가고 예전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쓰레기가 없어졌다는 거요. 아, 그러고 보니 달라진 게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요즘은 잘 웃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